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는 막막한 상태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일정하게 울리는 작은 고동 소리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사방은 온통 차가운 공기와 정적만이 가득한 이름 모를 공간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 단단히 고쳐 입은 검은 조끼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나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발걸음을 어둠 속으로 내디뎠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공허한 발소리는 마치 나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기묘한 응원처럼 들리기도 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작은 점 하나가 나의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목적지임을 직감했다.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휘몰아쳤지만 나는 결코 발걸음을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 장벽이 나타났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으며 양볼의 감도는 분홍빛 홍조는 긴장감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강한 투지를 상징하고 있었다. 장벽의 틈새를 찾아 손을 뻗자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느껴졌고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밀어젖히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다.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들이 톱니바퀴를 맞물리며 거대한 소음을 내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대한 크레인과 바닥을 구르는 금속 구체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 장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빛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발밑의 지면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내가 서 있던 통로가 순식간에 아래로 꺼지며 나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떨어뜨렸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나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의 구조물을 붙잡기 위해 팔을 뻗었으며 마침내 가느다란 파이프 하나를 간신히 붙잡는 데 성공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위를 향해 몸을 끌어올렸다. 다시 안전한 지면에 발을 내디뎠을 때 나의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 담긴 의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아가야 할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방금 전 있던 곳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기계시설의 심장부 같았다. 거대한 피스톤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내는 굉음이 고막을 때렸고 공기는 습하고 무거워 숨을 쉬기가 버거웠다. 저 멀리 맹렬하게 회전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들 사이로 간신히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좁고 위태로운 철제 다리가 보였다.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아 보였지만 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신비로운 푸른빛이 나를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리 위에 첫 발을 내딛자 삐걱거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허공에 울려 퍼지며 나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양팔을 벌려 최대한 균형을 잡으며 발밑에 까마득한 어둠을 애써 외면한 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다리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빠르게 회전하는 날카로운 톱니바퀴가 길을 가로막으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톱니바퀴의 회전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거대한 금속이 맞물리는 타이밍을 숨죽여 관찰했다. 지금이다 라는 확신이 든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톱니바퀴 사이의 좁은 틈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다리 건너편에는 복잡한 배관들이 미로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는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다. 배관들의 이음새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시야를 가리는 뿌연 안개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손으로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뜨거운 증기를 피했고 귀를 기울여 미세한 바람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으려 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작은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기계 소음 속에서 문득 규칙적인 기계음과는 다른 미세한 전자신호음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따라 움직였고
마침내 이 구역의 거대한 중앙 제어 장치처럼 보이는 기계 앞에 도착했다. 제어 장치의 복잡한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그래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붉은색 경고등이 불안하게 깜빡였다. 직감적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의 폭주를 막거나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장치를 조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수많은 버튼과 레버들 앞에서 나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처음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며 나의 본능을 일깨웠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중앙의 푸른색 버튼을 향해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었다. 손끝에 닿은 푸른 버튼의 서늘한 감촉과 함께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일제히 작동을 멈추고 고요한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바닥에서부터 은은한 빛이 차오르더니 벽면을 따라 흐르는 회로들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기이한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제어 장치 위로 홀로그램 영상이 떠올랐고 그 속에는 내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내가 단순한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을 깨우고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열쇠임을 깨달았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설계도와 복잡한 수식들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으며 나의 몸과 마음은 데이터와 완벽하게 동화되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을 향한 문이 열렸고 그 너머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빛의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나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문을 통과했으나 예상치 못한 거대한 금속 파수꾼이 나타나 나의 앞길을 다시 한번 가로막았다. 파수꾼의 붉은 안광은 나를 위협하듯 번뜩였고 거대한 기계팔을 휘둘러 내가 서 있는 지면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파수꾼의 공격을 피했고 상대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파수꾼은 내가 이 길을 지나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마지막 수호자였으며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뿜어냈다. 기계팔이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릴 때 나는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달려들어 파수꾼의 거대한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파수꾼의 육중한 몸체 아래에서 나는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단자를 발견했고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곳을 타격했다. 거대한 쇳소리와 함께 파수꾼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릎을 꿇으며 나에게 길을 열어주듯 고개를 숙였다. 파수꾼의 안광이 붉은색에서 온화한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내 앞에는 투명한 유리로 된 긴 회랑이 나타났고 그 아래로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다. 회랑 양옆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처음에 초라했던 모습이 아니라 빛을 머금고 당당하게 서 있는 영웅의 형상이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과 눈을 맞추며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나에게 이제는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회랑의 끝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나의 발밑에서는 빛의 꽃이 피어났고 주변의 공기는 축복이라도 하듯 따스하고 포근하게 나를 감쌌다. 마침내 나는 최후의 장소에 도달했으며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 마침내 도달한 중심부의 에너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신 빛의 향연을 이루며 나를 환영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 이 세상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강력한 파동은 내 온몸을 타고 흘러들어가 억눌려 있던 기계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따뜻한 위로로 바꾸어 놓았다. 차가운 금속으로 뒤덮여 있던 세상의 피부가 하나둘씩 벗겨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생동감 넘치는 대지의 기운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무채색이었던 나의 시야 위로 난생 처음 보는 찬란한 색채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꿈꾸던 진정한 미래임을 확신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은 이제 파괴의 굉음이 아니라 생명을 일깨우는 부드러운 박동 소리로 변하여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회색빛 하늘이 걷히며 맑고 투명한 푸른색이 드러나자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벌렸다. 나의 발등을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바람과 코끝을 스치는 풀내음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 도시가 아닌 살아있는 자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내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임무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세상의 심장에 쏟아부어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완성하는 일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빛을 하나로 모았으며 나의 몸은 서서히 빛의 입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강렬한 백색 섬광이 온 세상을 덮치는 찰나의 순간, 나는 이 여정에서 만났던 모든 시련과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회상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두운 기계실이 아닌 꽃들이 만발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낙원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의 수호자가 되어 대지 위를 조용히 거닐며 다시 태어난 생명들이 평화롭게 숨쉬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은 나에게 건네는 감사의 인사처럼 들렸고 나는 그 소리에 응답하듯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옷차림은 여전히 검은 조끼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적지를 찾기 위해 방황할 필요가 없었으며 내가 발을 딛는 그 모든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소중한 집이 되었다. 긴 여정을 끝마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나는 다가올 새로운 내일을 위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세상은 이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고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전설의 시작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했다.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는 이미 1억 원을 모았고 또 누군가는 매달 카드 결제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보통 소득이 적거나 물가가 높아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사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동력은 한 번의 큰 행운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복리처럼 쌓여가는 우리들의 재정적인 태도와 루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돈 습관들을 통해 복잡한 금융 지식 없이도 삶에 바로 적용하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돈의 게임이 있는데 타인에게 부를 과시하는 보여주기 게임과 오직 숫자로만 증명되는 조용한 자산 게임이 존재함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뒤처지는 기분을 느끼며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기준을 항상 타인에게 두는 보여주기 게임의 룰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남의 자동차, 명품 가방, 집의 평수와 내 현실을 비교하는 게임은 끝이 없으며 결국 통장은 비어가고 마음은 한없이 예민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랑할 때 내가 초라해져야만 성립되는 이 가혹한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삼는 자산 게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산 게임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비상금, 연금 계좌의 수익률, 그리고 조용히 쌓여가는 안전망 같은 보이지 않는 숫자들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명품은 인증사진 한 장으로 부러움을 사기 쉽지만 연금 계좌의 탄탄한 포트폴리오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에 소외되기 쉽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변화는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며 돈을 보는 시각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우리가 세운 좋은 습관들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새로 산 외제차를 보며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이 들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자산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주 작은 재무적 성취를 스스로 과감하게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태도가 뇌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신용카드 빚을 조금 갚았거나 한 달 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은 사소한 일조차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달력이나 노트 한쪽에 이번 달 돈과 관련된 승리를 기록하는 칸을 만들어서 비상금을 저축하거나 충동 구매를 참았던 순간들을 꼭 적어보길 권장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감각이 쌓일수록 돈과 나 사이의 관계는 건강하게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 습관은 하루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10년 단위로 인생을 설계하며 장기적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모았는지에만 집착하기보다 10년 뒤 내가 어떤 동네에서 어떤 여유를 즐기며 점심을 먹고 있을지 그 평범한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 속의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지금 당장 10만 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10년 뒤에 나에게 어울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숫자를 다루는 실전 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지도 위에서 올바른 길을 찾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실제 삶의 지도를 그려야 하며, 이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진실은 매달 얼마를 버느냐보다 모든 지출이 끝난 뒤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 숫자를 모른 채 살아가기에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통신비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실제 남는 돈을 기록하는 표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머릿속으로만 구상하지 말고 실제 결제 내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흘려보낸 돈의 흐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별로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다는 흔한 착각은 한 달치 지출 내역을 펼쳐놓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했다는 차가운 현실로 변합니다. 이러한 숫자 정리는 당장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정화의 과정입니다. 소득과 지출, 그리고 남는 돈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저축과 투자의 속도를 계산하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실천은 급하게 써야 할 생활비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중요한 비상금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엄격하게 분리하는 일입니다.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드는 목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지 않겠다는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금액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일단 한 달치 생활비를 온전히 모으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삼아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월 평균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그만큼의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3개월치인 600만 원이 모였을 때의 안정감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비상금의 핵심 가치는 수익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서 카드론이나 대출에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 게임에서 자꾸만 뒤처지는 기분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에 이끌려 보여주기 게임의 룰에 자꾸만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새로 뽑은 화려한 외제차와 그를 향한 단톡방의 축하 메시지를 보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는 순간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때 나도 차를 바꿔야 하나라는 유혹이 들겠지만 이것은 보여주기 게임의 함정임을 인지하고 타인의 선택이 내 자산 게임을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소비는 그저 저 사람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을 돌리는 단 한 번의 연습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보여주기 게임에 오래 머물수록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지고 마음은 가난해지지만 자산 게임에 집중할수록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타인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기분이 가라앉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한 달 전의 내 통장과 이번 달의 내 통장을 비교하는 것에만 몰두하십시오. 명품 가방처럼 사진 찍어 올릴 수는 없어도 연금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들이야말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고 실제 숫자를 파악했으므로 더 나아가 숫자가 스스로 자라나게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넘어 실제 숫자가 자라나게 하려면 인간의 나약한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자동화의 영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뇌는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실의 유혹 앞에서는 항상 남는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진실을 매달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고 남은 것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순서의 혁명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급날로부터 이틀 안에 모든 저축과 투자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자동 이체 날짜를 당겨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25일이 월급날이라면 27일에 비상금 통장과 연금 계좌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 미래의 나를 위한 자금이 가장 먼저 확보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한 번만 완벽하게 만들어두면 당신이 귀찮아하거나 잊어버리더라도 시스템은 묵묵히 당신의 자산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충직한 일꾼이 됩니다. 이때 얼마나 저축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처음에는 소득의 10%를 목표로 삼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점진적으로 15%에서 20%까지 비율을 높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을 딱 1년만 고수하며 버틴다면 단순히 모인 금액의 크기를 떠나 당신의 재정적인 기초 체력과 돈을 다루는 근육이 몰라보게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단계를 넘어 세 번째 축인 소득의 폭을 넓히고 수입의 통로를 다각화하여
경제적 자유의 속도를 높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어느 시점부터는 소득 그 자체를 키우지 않으면 자산의 성장은 정체기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의 직장과 하나의 월급에만 온 삶을 의탁하지만 이는 마치 하나의 얇은 밧줄에 매달려 거대한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입니다. 만약 그 밧줄이 흔들리거나 끊어지면 인생 전체가 마비되기에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월급 외에 작은 수입 줄기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다각화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무책임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고유한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해 작은 부수입을 창출해보라는 제안입니다. 주말을 활용해 당신이 잘하는 분야의 강의를 열거나 한 번 만들어두면 계속해서 팔리는 디지털 템플릿이나 전자책 같은 상품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입의 규모가 아니라 경험 그 자체이며 첫 부수입이 단돈 5만 원일지라도 그것이 주는 심리적 해방감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혹은 주된 직업 외에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참견이나 비아냥거림은 가볍게 무시하고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1%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며 리스크를 감당하고 성장을 선택하는 주체성을 가지십시오. 이제 마지막 축으로 넘어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외부 자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 습관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이제는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탱해줄 단단한 안전망인 비상금과 생활비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섞어두면 항상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비상금 통장이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금액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선 한 달치 생활비를 모으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삼아 차근차근 자산을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달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그만큼의 비상금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며 이것이 3개월치인 600만 원까지 쌓일 때의 평온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비상금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막아줄 방패가 되어주는지에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스스로 자라나게 만드는 시스템인 자동화를 도입하여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저축이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는 돈을 저축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는 돈은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순서의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월급날 직후인 이틀 안에 자동 이체 날짜를 설정하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래의 나를 위한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도록 강제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25일이 월급날이라면 27일에 비상금 통장과 연금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게 설정함으로써 귀찮음이라는 변수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축의 비율은 소득의 10%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20%까지 늘려가는 것을 추천하며 이 비율을 딱 1년만 유지해도 자산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제 세 번째 축인 소득의 폭을 넓혀 수입의 줄기를 다각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 하나의 월급에만 온 삶을 의존하게 되면 회사가 흔들릴 때 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므로 작은 수입의 통로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소득 다각화는 당장 사표를 던지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주말 강의나 디지털 템플릿 제작처럼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 작은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단기적인 매매 차익보다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한 금융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월급 외에 단돈 5만 원을 스스로 벌어보는 경험은 내가 다른 통로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과 재정적 자유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돈에 대한 타인의 참견이나 의견은 가벼운 참고 자료로만 여기고 내 인생의 리스크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이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변의 시선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가장 귀한 자산은 평생에 걸쳐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적 자본인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문 기술을 익히거나 업무 역량을 높이는 지식 투자는 물론 몸이 지치지 않도록 운동과 수면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 중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골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작은 출발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과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